여러분, 무엇보다 자존감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신의 이 풍요로운 내면 세계의 감각을, 그걸 지니고 있는 자기 자신을 막 표현하고 싶은 충동을 더 강하게 느껴요. 반대로 자존감이 낮으면 어떨까요? 이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을 증명하는데 매몰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를 망각하게 됩니다. 세상에는 피할 수 없는 것들이 있습니다. 피할 수 없는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아우르면 인생에 대한 고민이 되는 거죠. 네, 우리는 인생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하면 그래도 어제보다 나은 오늘, 내일, 내년을 만들지, 그 메커니즘을 이해하려고 노력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 죽겠는데 그런 것 따위 아예 신경 끄고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혹시나 여러분이 후자의 경우라면요, 언제까지고 평생 스스로에 대해 이해하지 못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고 인생은 원래 그런 거다 여기면서 그저 견디며 살아갈 겁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다 듣고 난 뒤 행동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나를 구하러 올 사람은 없다는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메시지로 자존감이라는 개념을 처음으로 대중들에게 알린 심리학자죠. 고 너세니엘 브랜든의 자존감의 6기둥에 담겨있는 깊은 인사이트에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저자는 말합니다. 닦아놓고 말해서 자존감을 보다 오래 지니고 있을수록 성취라는 그 결과는 드러날 수밖에 없다. 네, 여기 한 건축가가 있습니다. 그는 말하죠. 제 경력에서 최고로 높은 수입료를 받기 직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불안감이 갑자기 치솟았어요. 그 프로젝트 때문인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유명세를 얻기 직전이었으니까요. 사실 그 전까지 이런 나를 고대했죠. 3년간 술은 입에도 대지 않았습니다. 네, 그날은 그래서 축하주 한 잔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결국 저는 고주망태가 될 때까지 술을 마셨고 거나하게 취해서 저한테 일을 맡기려던 사람들에게 욕을 했습니다. 결과는요, 당연히 일은 물 건너갔죠. 열받은 파트너들은 저랑 갈라섰고요. 그때 겉으로도 당연히 엄청나게 충격을 받았는데요. 사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제 안에서 일어나고 있던 반응이었어요. 이렇게 되니 차라리 마음이 편해진 겁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사실 저로서는 안전한 영역으로 다시 돌아온 셈이었던 거죠.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원하는 삶 살고 싶어서 노력하고는 있었지만 어쨌든 여기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편하니까요. 네, 방금 말씀드린 이 이야기를 듣고 정말 많은 분들이 그 형태는 다르지만 이거 약간 내 얘긴데 이런 생각 드셨을 거예요. 잠재의식, 무의식을 완전히 갈아 끼우기 전 과거에 저도 정확히 이랬거든요. 인생의 소위 골치 아픈 일들은 전부 다 여기서 생겨납니다. 우리는 사실 매일, 매분, 매초 내면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자기 개념이라는 것과 충돌하거든요. 즉, 여러분한테 일어나는 그 상황은 정작 여러분을 위해 막 같이 달리고 있어요. 그런데 정작 여러분이 스스로를 형편없다고 느낄 때 바로 그때 사람은 이제 두려움을 느끼거든요. 어떻게 해야 될지 진짜 갈피를 못 잡죠. 그리고 자기 파괴적 행동이 나타납니다. 기껏 정말 힘들게 다이어트를 해놓고 유지 안 되고 기껏 높은 수입 만들어 놓고 이상하게 그 돈을 빨리 없애버리고 싶어하는 사람처럼 생각하고 행동한단 말이죠. 그렇게 다시 안전한 영역으로 막 돌아가고 싶어합니다. 이건 왜 이러는 걸까요? 자존감이 낮아서 그래요. 네, 낮은 자존감은 행복이라는 단어와 완벽하게 반대되는 상황으로 여러분을 끌고 갈 겁니다. 그럼 도대체 이 자존감은 왜 낮아지는 걸까요? 이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확실히 알려주겠다. 우리라는 인간은 현실에 책임을 지는 것과 책임 회피 사이에서 무수히 많은 선택을 하면서 자기가 어떤 부류의 인간인지 감을 잡아간다. 지금 이 순간에도 일어나는 책임지기와 책임 전가 사이의 아슬아슬한 선택들을 우리는 사실 거의 알아차리지 못한다. 그런데 이 선택들은 과거에도 지금도 당신의 정신 저 깊은 곳에 쌓이고 그렇게 쌓인 결과가 바로 우리가 말하는 자존감인 것이다. 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이 한 선택들로 쌓은 여러분이라는 사람에 대해
여러분 스스로 내리는 정의, 이게 바로 자존감입니다. 그래서 자존감이 낮다는 건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업무하다가 잠깐 삐끗할 수 있잖아요. 어그러질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을 지지할 만한 힘이 없어요. 누군가 만나고 결혼하고 싶다. 그런데 상대방은커녕 일단 자기 내면을 받쳐줄 기반이 없어요. 내 인생이 잘 되면야 좋겠지만 별로 그럴 것 같지는 않다라는 남모를 두려움을 품고 사니까요. 이 부분에서 저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실까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 익숙하고 무난한 목표에서 안전함을 찾는다. 이렇듯 쉬운 일에 자신을 가두면 자존감은 반드시 허약해진다. 자존감이 견고할수록 개인적이든 업무상이든 각종 문제를 만났을 때 더 나은 대처 능력을 보인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훨씬 더 빨리 회복한다. 새로운 일을 시작할 추진력도 더 강하다. 희한하게도 성공한 기업가 중 태반이 과거에 2번 이상 파산을 겪었다. 또 하나, 자존감이 높은 사람일수록 야심이 크다. 여기서 말하는 야심이 꼭 직업이나 돈에 관한 것은 아니다. 인간이 삶에서 경험하는 것, 즉 정서적, 창의적, 영적 측면에서 더 많이 경험하고 싶어 한다는 뜻이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일수록 바라는 게 적다. 그러니 얻을 수 있는 것도 적다.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점점 더 자존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강화되며, 반대로 자존감이 낮은 경우에도 자존감이 점점 더 낮아질 수밖에 없는 방향으로 나아간다. 네, 여러분, 사람은요, 자기가 무엇을 할 수 있고 그걸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그러니까 나란 인간이 이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막연히 그리는 이미지, 즉 어떤 형상에 대한 암시적인 기대감이 있다고 하거든요. 자존감이 높거나 낮거나 어느 쪽이든 그런 암시적인 기대감을 점점 실제 현실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자존감이 높으면 그 높은 자존감에 걸맞는 현실이 오늘, 내일, 모레 만들어져 가는 거고요. 낮으면 그 낮은 자존감에 맞는 현실이 또 계속 생성되는 거죠. 이게 소위 자기 충족적 예언을 실현하면서 사는 겁니다. 교육심리학자인 폴 토렌스는 이런 암시적인 기대감에 대해 기존의 과학적 증거들을 인용하며 이렇게 말한 바 있죠. 사실 한 사람이 미래에 거둘 성과를 예측하는 데는 그가 과거에 거둔 성과보다 그가 지닌 미래상이 훨씬 더 신뢰할 수 있는 변수다. 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모두 자신의 운명을 사실 압니다. 나라는 사람은 반드시 자신이 아는 내 운명과 현실이 일치하게끔 행동하거든요. 내가 아는 내 운명과 내가 인식하는 현실이 다르면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불안해만 하면서 평생 그렇게 그냥 살 게 아니라요. 만약 여러분이 보고 있는 지금 이 현실이 여러분 잠재의식 차원에서 알고 있는 여러분 운명과 다를 경우에는 현실을 바꿔야 해요. 이 부분에 대해 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 개념이라는 건 당신이 의식적, 무의식적으로 떠올리는 당신의 모습이다. 그래서 자기 개념은 운명이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하자면 자기 개념은 당신의 운명이 되기 쉽다. 자기 개념에서는 당신의 신체적, 심리적 특성, 장단점, 가능성, 한계, 강점과 약점 같은 것들이 전부 다 포함된다. 그래서 이 자기 개념은 자존감보다 더 포괄적이다. 어떤 행동의 이면에 있는 자기 개념을 모르고는 어떤 사람의 행동을 절대로 이해할 수 없다. 흥미로운 점은 인간은 항상 성공의 정점에 있을 때 자신을 파괴한다. 은연중에 자신에게 적당하다고 생각해 오던 것과 자신이 이룩한 성과가 충돌할 때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이다. 인간은 스스로 생각하는 자기 한계를 넘어서기 두려워한다. 자기 개념이 이렇게 딱 있는데 생각지도 못할 정도로 이뤄낸 그 엄청난 성과를 이제 와서 모두 담을 수도 없고, 그렇다고 자기 개념을 바꿀 수도 없으니 결국 자기 파괴적 행동을 보이는 것이다. 네, 여러분, 이걸 진짜 확 와닿게 지금 바로 확인해 볼까요? 진짜 재밌는 게요, 사람들한테 당신이 진짜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 기회와 그저 그런 알맞은 기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하잖아요. 그럼 대부분 그저 그런 알맞은 기회를 선택해요. 이상하죠? 분명히 진짜 자유롭고 행복할 수 있는 기회가 그저 그런 기회보다 훨씬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왜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저 그런 기회를 선택할까요? 엄청 좋은 기회에는
리스크가 있을 거라고 지레짐작하는 것도 이유 중에 하나겠죠. 그런데 정말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그저 그런 기회, 이 정도가 자기 자신에게 어울리는 최상의 결과라고 믿는 거예요. 나는 자격이 없다며 안전한 울타리에 나를 가두는 겁니다. 여러분, 정말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에게 필요한 건요, 자신을 파괴하지 않고 진짜 행복을 소위 감당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여러분 스스로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게 뭔지에 따라서 인생이, 삶이, 미래가, 결과값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서 저자의 이야기를 쭉 한번 들어보시죠. 딱 까놓고 말해서 자존감을 지니고 있는 시간이 길수록 성취가 드러난다. 자존감의 수준은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에 영향을 주고, 또 반대로 당신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자존감 수준에 영향을 준다. 당신이 스스로의 정신과 판단을 신뢰할수록 사고력이라는 건 성장한다. 사고력을 발휘해 당신의 행동을 일부러 의식하면 할수록 당신 삶은 더 나아진다. 이게 바로 의식하는 삶이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의식하는 삶. 그렇다면 삶을 의식한다는 건 도대체 무엇인가? 의식 수준이 높을수록 고등 생명에 해당한다. 의식은 지구상에 처음 출현한 때부터 진화의 사다리를 타고 올라왔기 때문에 각 생명체는 하위 생명체보다 훨씬 더 발전된 형태의 의식을 갖기 마련이다. 그러므로 사람은 둘로 나뉜다. 의식하며 사는 사람과 의식을 회피하는 사람. 회피하는 사람은 가령 이렇다. 내가 최선을 다해 일하지 않았다는 건 알고 있지. 하지만 그 일은 더 생각하고 싶지 않아. 회사 사정이 갈수록 나빠지는 조짐을 보이는 건 나도 알지만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지 뭐. 아이들과 보낼 시간이 거의 없어서 아이들도 나도 힘들다는 건 알지만 언젠가는 상황이 어떻게든 변하겠지. 그러니까 내가 술을 너무 많이 마시는 건 맞는데 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술을 끊을 수 있어. 그런데 식습관 때문에 내 건강이 나빠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지. 하지만 이 말을 정말 아무렇지 않게 매일 쓰면서 정작 지금 책임져야 할 것들을 회피하고 있는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당신은 책임지기와 책임 회피 사이에서 엄청나게 많은 선택을 하며 당신이 어떤 부류의 사람인지 스스로 감을 잡아간다고 했다. 생각하기와 생각하지 않기, 책임지기와 책임 회피, 행동하기와 행동하지 않기. 당신은 여기서 대체로 어떤 선택들을 해 나가며 당신 자신 삶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모두 지적 능력이 다르다. 이건 팩트다. 그런데 또 하나의 팩트는 사실 지능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다. 지능 수준은 생각하며 사는 삶에 전혀, 정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의식적으로 산다는 것은 자신이 지닌 능력이 어떤 것이든 간에 자신의 목적과 가치, 그리고 삶의 목표를 알고자 하며 거기에 맞게 행동하는 삶의 태도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에게, 이를테면 내 자녀, 내 부모에게 상처를 입혔고 이제는 그 잘못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을 의식하고 있을 수도 있다. 허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 질질 끌면서 계속 그 상황에 대해 생각은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가? 그 모습은 의식적으로 사는 것과는 정반대의 모습이다. 이런 행태가 바로 책임 회피이고 이건 자기 자신에 대해 지속적으로 학대 행위를 가하는 것이다. 네, 그러므로 생각하고 사는 사람은요, 아무도, 정말 아무도 나를 구해주지 않는다는 마음으로 살아갑니다. 오직 나만이 나라는 존재와 나의 행복을 책임진다고 마음을 먹죠. 그리고 행동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의식적으로 살겠노라고 내가 할 수 있는 한 가장 명확하고 좋은 방향을 찾아가겠다는 바로 그 선택을 하는 겁니다. 네, 이런 사람은요, 다른 누군가가 짠 하고 나타나서 내 문제를 막 해결해 준다거나 어려운 삶의 결정을 나 대신 내려줄 거라는 환상에 빠지지 않아요. 그러므로 사람은 바로 이 지점에서 변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큰 맥락을 놓치지 않으면서도 순간에 존재하고요.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 이거 정말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자의 말을 잘 들어주세요. 당신이 만약
지금 고객의 불만을 듣고 있는 중이라면 당신은 그 경험 속에 존재한다. 만약 아이와 놀고 있다면 바로 그 경험 속에 당신이 존재하는 것이다. 당신은 지금 이 순간에 존재하되 이 순간에 사로잡히지 말아야 한다. 이 균형이야말로 사람 능력을 가장 풍부한 상태로 이끈다. 이 사람은 자기가 세운 목표와 계획에서 자신이 결국 도달할 곳이 어디인지, 그 길을 성공적으로 가고 있는지, 아니면 인생 말아먹고 있는지, 이걸 정확히 알고 있다. 그리고 자신이 하고 있는 바로 이 행동이 목표에 부합하는지 정확히 알고 또 더 알고자 한다. 그리하여 필요할 경우 방향을 조정하거나 바로잡기 위해 주변 반응을 탐색한다. 그렇게 자발적으로 실수를 파악하고 개선하는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하나 있다. 이 사람은 사실, 해석, 감정을 구분할 줄 안다는 것이다. 당신이 만약 상대가 찡그리는 표정을 봤다고 치자. 그걸 본 당신은 상대가 화가 난 것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면 이제 당신은 상처를 받거나 방어적이 되거나 부당하다고 느낀다. 그런데 여기서 실제로 당신의 그 해석은 정확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 당신이 반응하여 느낀 그 감정은 적절할 수도 있고 부적절할 수도 있다. 어느 쪽이든 서로 완전히 다른 두 가지가 막 혼재되어 있다는 것이다. 만약 당신이 바로 이 점을 의식하지 못한다면 당신의 그 감정이 현실이라고 여기기 쉬우며 그로 인한 엄청난 재앙에 빠질 수 있다. 의식적인 인생을 살려면 바로 이런 차이에 섬세해야 한다. 당신이 지각한 것과 당신이 어떤 뜻이라고 해석한 것, 그리고 그 해석에 대해 당신이 느끼는 감정, 이 세 가지는 그냥 서로 완전히 다른 문제다. 이 셋을 구분하지 못하면 당신이라는 사람의 감정, 정신, 온몸이 현실에 희생되어 너덜너덜해진다. 자, 이런 모든 오류에 빠지지 않으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 반드시 당신 삶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여러분은 지금 목적 있는 삶을 살고 계신가요? 지금 제가 드리는 질문을 한번 편하게 들어주세요. 여러분이 성취하려는 건 무엇인가요? 그걸 성취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신가요? 그 노력, 그 방법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이유는 뭔가요? 여러분의 성공이나 실패에 대해 그걸 이미 이룬 사람으로부터 어떤 피드백을 받고 계신가요? 방향이나 전략, 실천 방법을 조정할 필요는 없을까요? 여러분의 그 목적과 목표는 여러분이 진짜 원하는 거 맞나요? 네, 여러분. 지금 제가 드린 질문을 들으며 이미 느끼셨겠지만요. 목적과 목표가 있는 삶이란 곧 고도로 의식적인 삶을 뜻합니다. 네, 인간은 어떤 일을 하는 과정에서 특정한 능력을 습득하잖아요. 그게 바로 근본적으로 자기 자신에 대한 신뢰를 쌓는 거거든요. 즉,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신뢰는 아무것도 없는 황무지에서 생겨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무언가 하나라도 아주 작게라도 성공적으로 해냈을 때 만들어지는 거죠. 이게 의미하는 게 뭘까요? 성취가 곧 여러분의 가치를 증명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존감과 능력을 올려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이 직접 선택하고 해내는 그 모든 일에는 자존감이라는 걸 쌓을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잠재력이 항상 숨어 있는 거고요. 그러니 우리는 행동을 해야겠죠. 뭘로요? 여러분을 움직이게 만드는 구체적인 목표들로요. 여러분 삶의 목적을 기어코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그 목표들로 말입니다. 단지 최선을 다한다, 이건 목표가 아니에요. 너무 모호하잖아요. 목적은 다소 추상적이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목표만큼은 정말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일주일에 4번 30분씩 러닝하기, 연말까지 정확한 액수 얼마를 벌기, 이렇게 말이죠. 저자도 이렇게 말해줍니다. 나의 경제력으로는 가질 수 없지만 분명히 나의 삶의 방식을 개선해줄 무언가를 바란 적이 있었다. 그걸 손에 넣자면 큰 지출이 필요했는데 나는 그 비용을 확보할 방법을 찾는 일에 몇 년 동안이나 수동적인 태도로 일관했다. 그러다 어느 날 신선한 충격을 안겨주는 생각에 이르렀다. 이 신선한 생각에 대한 행동은 지지부진하던 나를 구렁텅이에서 꺼내주었다. 나는 자극적이고 도전적이며 만족스럽고 가치 있는 계획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기기 위해 나아갔다. 시간은 좀 더 걸렸으나
기어코 바라던 만큼의 추가 수입을 벌어들일 수 있었다. 지금 와서 보면 이렇게 실행하기 이미 몇 년 전에 행동에 옮길 수 있는 계획이었다. 미루기만 하는 내 습관을 스스로 한심하다고 느끼고 그냥 행동했더라면, 몇 주 내에 방법을 찾아보겠다고 마음을 먹었더라면 아마 훨씬 일찍 답을 찾았을 것이다. 이 일을 실행한 후 나는 전보다 행복해진 것은 물론이고 자존감 역시 향상되었다.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는다. 네, 그런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렇게 새로운 일을 생각해내고 실제로 벌일 수 있는 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런 사람들에게 저자는 이렇게 묻습니다. 미루는 습관 때문에 이루지 못한 것이 있다면 그럼 당신은 지금 어떤 행동을 하고 있어야 마땅한가? 이건 사실 뻔한 질문이죠. 그런데 이 뻔한 질문 하나로 알 수 있는 게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 우선순위에서 굉장히 후순위의 것들에 온통 신경을 쓰느라 여러분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 편협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을 단박에 알아차릴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게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거랑 모순되는 행동을 하면서 그냥 살아가면 여러분 스스로에게 면목이 없을 겁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 역시 작아지는 거고, 이렇게 생각과 행동의 불일치가 습관이 되면요, 자신을 덜 믿게 되고 결국 완전히 신뢰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를 계속 방치하면요, 자존감이라는 건 찾아볼 수조차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는 거고요. 네, 결국 의식하며 사는 삶이라는 건요, 뭐 말이 어렵지 여러분의 그 신념을 실제로 실현하는 거예요. 이 신념은요, 감정과 행동을 유발합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믿는 것, 여러분 스스로에게 건네는 그 말, 이것들이 전부 다 여러분의 모든 감정, 모든 행동에 영향을 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의 말과 행동을 일치시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속으로라도 한 그 말, 그걸 지키는 겁니다. 어두움은 어둠을, 빛은 빛을 불러들입니다. 여러분이 건강한 자존감을 지닌 사람이라면요, 정말 자연스럽게 생기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을 느낄 거예요.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이에게 호감을 느끼니까요. 그런데 이런 말이 있죠. 이성 간의 관계에서 사람은 정반대 성향의 사람에게 끌린다고 하잖아요. 그런데 자존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아요. 자존감이 한 명은 엄청 높고 한 명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두 사람이 사랑에 빠지는 경우는 없다고 저자는 강조합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자존감이 높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신의 이 풍요로운 내면 세계의 감각을, 그걸 지니고 있는 자기 자신을 막 표현하고 싶은 충동을 더 강하게 느껴요. 반대로 자존감이 낮으면 어떨까요? 이러면 다른 사람들한테 자신을 증명하는데 매몰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나를 망각하게 됩니다. 음식에 비유하자면 자존감은 물보다는 칼슘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확 와닿으실 거예요. 부족하다고 해서 바로 막 생명에 지장이 오거나 죽진 않죠. 그런데 살아가는 데 필요한 정말 여러 가지 능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건 여러분도 무조건 경험해 본 적 있으실 텐데요. 자존감이 낮은 사람은요, 열정적인 사람을 보면 짜증을 내는 경우가 많아요. 가족이든 가까운 지인이든 그 사람이 자존감 높아지는 모습을 지켜보면 불안해하고 화내거나 상대방의 성장을 막 방해합니다. 물론 말로는 내가 진짜 너를 생각해서 하는 말인데 나니까 이런 말 너한테 해주는 거야, 이렇게 표현은 하죠. 그런데 실제로는 아니거든요. 여러분의 가치를 부디 눈치채십시오. 그리고 그 가치를 다른 사람한테 증명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대신에 그 가치를 실현하세요. 다른 사람한테 끝없이 증명만 하면서 계속 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내면의 공허가 채워지지 않아요. 증명하는 딱 그 순간, 그때부터 얼마간은 기분이 좋을 겁니다. 봤지? 내가 이런 사람이야. 이제 날 무시하지 마. 별것도 아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어깨가 막 올라갈 겁니다. 그런데 이게 얼마 못 가요. 심하면 하루 이틀이면 끝납니다. 끝나면 뭐가 찾아올까? 공허함. 이게 확 밀고 들어올 거예요. 그러면서 괴로워지죠. 그렇게 한 살 한 살 나이를 먹고 5년, 10년이 가고 경제력이나 내 상황은 딱히 나아질 기미도 없고 정해져 있는 좌절의 길로 가는 겁니다. 자존감이 높은 여러분은 어려움을 견디는 힘이
강할 겁니다. 어려운 그 길을 통과해낼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고요. 반대라면 결과도 정확히 반대가 되는 거죠. 그 어느 쪽이든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생각이 이 둘 중 하나의 길을 만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쪽으로 여러분 스스로에 대한 생각 그리고 행동을 해보실 생각인가요? 여러분은 성공합니다. 여러분이 그걸 원했기 때문이죠. 오늘은 외부 환경에 막 휘둘리지 않고 여러분 스스로에게 집중하는 법에 대해 말씀드릴 건데요. 마음이 어지러워서 도대체 지금 뭐부터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삶을 끌고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휘둘리면서 어딘가 끌려가는 것 같은 그 삶을 다시 찾아내는 그 방법을 최진석 교수의 노자인문학, 김성근 감독의 인생은 순간이다에 담겨있는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러분 마음이 시끄럽고 참 어려울 때마다 한 번씩 들어와서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살아있는 나무만이 흔들린다. 노자는 산 것은 부드럽고 죽은 것은 뻣뻣하다고 말한다. 태풍이 거세게 불어 모든 나무가 서 있기도 힘든 듯 흔들릴 때 흔들림 없이 굳건히 서 있는 나무 한 그루가 보인다. 그 나무는 분명히 죽은 나무일 것이다. 살아있는 나무는 흔들린다. 죽은 나무는 흔들리지 않는다. 그렇다. 살아있어야 흔들리고 살아있는 것이어야 부드럽다. 성공한 사람의 가장 큰 적은 역설적이게도 성공기억이라고 하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대부분 성공했던 그 기억이 스스로를 뻣뻣하게 만든다. 혹시 지금 당신도 그러고 있지 않은가? 성공 기억에 매여 지금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스스로가 유연하지 못한 상황이라면 지금 이야기를 잘 들어주길 바란다. 처음 당신이 성공할 때 당신은 정말로 부드러웠고 환경에 맞게 잘 적응했다. 그렇다. 당신은 그 어떤 외부 환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이리저리 몸을 바꿔가며 다채로운 해결책을 냈을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어떤가? 강렬했던 그 과거의 기억에 스스로 갇혀있진 않은가? 유연한 적응력을 잃은 채 강하게 남아있는 그 기억만을 가지고 새롭게 다가오는 환경을 거부하고 있진 않은가? 사람은 언제나 자신의 기억으로만 상황을 해석하고 반응하려 한다. 그런데 다른 환경에는 다른 방식을 써야 한다. 옛날의 내 모습으로만 반응한다면 새로운 상황에서 다시금 성공을 거두기 힘들어진다. 그 구조 속에 그냥 머물러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미 있는 것들을 그대로 수용하지 말고 뻣뻣해진 몸과 마음에 다시금 부드러운 온기를 불어넣어 유연했던 상태로 돌아가라. 살아있던 나무, 흔들렸던 나무로 돌아가라. 세상이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아는가? 당신을 이루고 있는 세상이 얼마나 모순되고 피곤한지 제대로 알려주겠다. 한국과 중국을 한번 보자. 한국 가정에서 손님을 초대해서 식사를 대접한다고 하면 한 상 가득 음식이 차려진다. 그날 준비한 음식이 대개 한 상에 모두 올라가는 건 물론 그 음식들은 대체로 손님이 좋아하는 것들로 차려진다. 그런데 중국은 어떨까? 손님은 밥상에 앉아도 그 다음에 어떤 음식이 나올지 또 몇 가지 음식이 나올지 예측할 수가 없다. 음식의 주도권을 철저히 주인이 쥐고 있는 것이다. 여기서 손님은 보통 조절을 못한다. 판이 그렇게 짜여진 걸 어쩌겠는가. 여기서 우리는 어느 쪽 밥상이 좋다 안 좋다를 논하려는 게 아니다. 당신의 좋다 안 좋다와 상관없이 완전히 다른 두 밥상 문화, 완전히 다른 가치관, 완전히 다른 상황들이 하루에도 수십 번, 며칠 동안 수백 번 당신에게 찾아온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싶을 뿐이다. 그런 상황에서 내가 뻣뻣하면 어떻게 되겠는가? 한국의 밥상만 고집하다가 중국의 밥상을 받고 부러져 버린다. 밥투정을 하는 통에 무례하다며 쫓겨날 수도 있는 노릇이다. 중국의 밥상에 익숙해진 사람에겐 이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오늘 뭘 먹고 싶냐는 주인의 물음에 얼어버리면 어떡할까? 이 모순의 공존을 경험해온 사람은 언제나 어디서나 유연하게 손님처럼 상황에 대처한다. 즉
언제나 손님처럼 상황을 받아들이고 주인된 마음으로 답을 찾아 행동하면 그만이다. 그런 사람의 몸짓은 부드럽다. 그러니 반드시 그래야만 하는 것이 없다는 마음으로 유연하게 대처하다 보면 내 그릇에 맞는 것들이 알아서 들어오고 내 방향에 맞는 것들이 알아서 길을 안내한다. 노자의 말을 들어보자. 밝은 길은 어둑한 듯하고 앞으로 나아가는 길은 물러나는 듯하며 평평한 길은 울퉁불퉁한 듯하고 가장 훌륭한 덕은 계곡과 같으며 정말 깨끗한 것은 더러운 듯하고 정말 넓은 덕은 부족한 듯하며 건실한 덕은 게으른 듯하고 정말 참된 것은 변질된 듯하다. 그러니 이런저런 상황에 뒷걸음질 치는 것 같아도 오히려 앞서게 되는 성취를 이룰 수 있는 것이다. 노자의 도덕경에 이런 말이 나온다. 말을 달리며 즐기는 사냥이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한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면서 바람직한 일을 하면서 살았는가? 아니면 바라는 일을 하면서 살았는가? 해야 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는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았는가? 좋은 일을 하면서 살았는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았는가?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모른 채 좋은 것에 맞춰 산다는 건 속된 말로 미칠 일이다. 내 선호를 뺀 바람직한 기준은 사냥꾼이 정해놓고 내달리는 목표물과 똑같은 것이다. 그러니 그런 사냥이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만드는 게 아니겠는가? 우리는 언제나 바라는 것과 바람직한 것 사이에서 빚어지는 엇박자 때문에 고달프다. 재미가 없다. 큰 성취도 어렵다. 그 사냥꾼의 몸은 잔뜩 긴장되어 있고 뻣뻣하다. 당신은 어떠한가? 노자는 사람들이 왜 기준 아래 개별 자아가 주눅이 들고 고통받아야 하는지 의아하게 여겼다. 그는 바람직한 것을 모두 똑같이 수행하는 사회보다 바람직한 것을 없앤 후 각자 바라는 바를 다양하게 수행하는 사람들이 모인 사회가 더 건강하다 말했다. 나도 동의한다. 해야 하는 일보다는 하고 싶은 일을 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나라가 더 강하다. 그래야 유연해진다. 그렇다면 어떻게 나라는 사람이 다시금 유연해지고 살아있는 나무처럼 살아갈 수 있을까? 언제나 왜 그렇게 됐을까? 라고 묻는 것부터 시작하자. 야구 감독인 김성근 감독의 말을 들어보자. 왜 그렇게 됐을까? 하는 질문은 별것 아닌 것 같아도 사실 어마어마하게 크다. 모든 일은 조그만한 것에서부터 시작되기에 정말 사소한 것처럼 보여도 그 순간을 잡는 사람, 순간을 잡고 왜 그렇게 되었는지 풀어가는 사람이 결국엔 다가오는 환경에 적응하고 이기는 법이다. 나는 항상 무엇이든 포착하려고 하지 멍하니 정신을 놓고 있을 때는 거의 없다. 지금도 계속되는 버릇이다. 남들과 똑같이 폭포를 볼 때도 그저 폭포가 참 아름답구나 하면서 보는 게 아니라 이 폭포는 3개의 물줄기가 내려오는데 저 폭포는 물줄기가 5개가 되는구나. 대신 이쪽 폭포 물줄기가 더 굵어서 물줄기 개수는 적어도 물이 더 멋지게 떨어지네 하며 거기서도 무언가를 찾아내곤 한다. 그게 살아남는 비결이 아닌가 싶다. 생각하기 나름이다. 뭘 보든 멍하니 보는 게 아니라 무언가 힌트를 찾아내고 거기서 어떤 아이디어를 딱 떠올려야 한다. 그래야 유연해진다. 그래야 힌트가 보인다. 힌트란 건 세상 아무 데나 가도 있다. 그 힌트들을 어떻게 붙잡고 느껴서 자기 길을 만들어 가느냐의 차이다. 힌트를 그냥 흘려보내는 사람과 그걸 보고 순간순간 아이디어를 내는 사람의 차이는 엄청나게 크다. 순간을 잡을 수 있는 집중력이 사람의 미래를 결정한다. 관찰에는 크게 3가지 단계가 있다. 첫 번째 단계는 견학할 때의 견이다. 말 그대로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모습을 봐도 아무 생각이나 의문을 갖지 않는다. 대부분 사람들은 세상사를 이 견의 단계에서 바라보는데 그친다. 왜? 라는 퀘스천 마크가 없는 것이다. 그 다음 단계는 관광할 때의 관이다. 자세히 들여다보고 관심을 갖는 단계인데 앞에서 말한 사과의 예를 들자면 사과가 떨어지네 정도의 생각을 갖는다면 관의 단계에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관찰에서 최고의 경지에 이른 단계가 바로 진이다. 진찰할 때의 진으로 내 눈으로 본 현상 속으로 파고들어 가장 깊숙이 보는 단계다.
사과가 매일 나무에서 떨어지는데 그것에 깊이 골몰한 사람은 뉴턴뿐이다. 그래서 그는 흐름 속에 기회를 찾을 수 있었다. 언제든 진의 단계에서 세상을 바라보려 노력하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다. 옛날에 다리 위에서 사과를 파는 사과 장수가 한 명 있었다. 얼마나 장사에 열심인지 하도 닦아대서 사과 하나하나가 전부 번들번들 광이 돌 정도였다. 그런데도 장사가 잘 안 되는 것이다. 반면 그 사람 친구는 가끔씩 장사를 나가는데도 엄청나게 장사가 잘 되었다. 사과 장수는 고민했다. 왜 그럴까? 대체 무슨 차일까? 답은 관찰에 있다. 사과 장수의 친구는 자기가 장사하는 자리에 몇 시쯤이면 지나가는 사람이 많은지, 거길 지나갈 때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게 무엇일지 그걸 파악하고 장사를 했다. 비 오는 날은 우산을 팔러 나갔고 해가 쨍하게 무더운 날은 부채를 팔러 나갔다. 사과 장수는 비가 오든 아침이든 저녁이든 사람이 있든 없든 한결같이 사과만 팔았다. 목표물만 쫓는 사냥꾼처럼 오로지 자기 사과만 쳐다보고 주변을 못 보니 잘 될 리가 없었다. 당신은 어떠한가? 유연하게 상황을 조망하고 있는가? 그러니 세상 일은 모두 왜? 라는 퀘스천 마크를 갖고 그 속으로 들어가 깊이 관찰해야 답이 나오는 법이다. 시키는 대로만 해서도 안 된다. 저절로 나아지는 건 아무것도 없다. 아까는 안 되던 게 지금은 왜 되지? 라는 물음을 가지고 탐구하고 몰두해야 비로소 문제가 해결된다. 갑자기 덜컥 잘 된다고 그 상황을 그냥 넘겨서도 안 될 노릇이다. 관심 속에 있지 않으면 시간이 얼마가 지나든 해결이 되지 않는다. 반면에 관심을 갖다 보면 퀘스천 마크가 생기는 지점이 뭐든 있을 것이다. 그 지점을 찾아 느낌표로 바꾸는 사람이 이기게 되어 있다. 세상 일이 다 그렇다. 요즘 사람들에게 꼭 해주고 싶은 말이 있다. 삶을 유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꼭 가지고 있는 마음이다. 뭐든 처음부터 즐겁다는 생각을 가져야지 고되거나 힘들다고 생각하면 시작도 못한다는 것이다.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의식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바뀐다. 가을의 낙엽을 생각해보라. 나무에서 떨어졌다는 건 사실 죽었다는 뜻인데 한 번 떨어졌는데도 계속 살려고 애쓴다. 세상의 거름이 되고 나무를 키워내 끝끝내 다시 꽃을 피운다. 그러니 길바닥에 떨어져서 쓰레기와 구별되지 않을 만큼 제멋대로 뒹굴어도 낙엽은 아름답다. 제 처지에 주눅들지 않고 어떻게든 형태를 바꿔 다시 살리려는 그 노력이 아름다운 것이다. 이제는 한계라는 생각이 든다면 스스로에게 다시 물어보라. 몸이 저절로 새겨질 때까지 정신없이 열정해 본 적 있느냐고, 그만큼 절실했느냐고, 다르게 한번 생각해 보았느냐고, 물음을 가져 보았느냐고. 테이블에 과자가 여러 개 쌓여 있다고 해보자. 어디에 있는 과자를 먹느냐에 따라 들어 올리는 방법이 전부 다를 것이다. 위쪽에 있는 과자를 먹으려면 단순히 손으로 집어서 들어 올리기만 하면 되지만 아래쪽에 있는 과자를 먹으려면 위쪽 과자에 방해받거나 과자 더미가 다 쏟아지지 않도록 집게손으로 슬쩍 들어서 빼야 한다. 굳이 어느 각도로 손가락을 구부려야 하는지 데이터를 들추며 계산하지 않아도 우리의 몸이 직감적으로 반응하듯이 모든 문제를 대할 때 그 수준으로 빠르게 판단해서 행동할 수 있어야 한다. 머릿속에는 직관적으로 결정해 몸이 반응할 수 있을 만큼 철저하게 준비해 놓아야 한다. 근거를 찾아 헤매다 보면 자려고 누워도 온통 그 생각뿐이다. 거기서 반드시 다음이 생기기 때문이다. 어떤 핑계도 대지 않고 포기하지도 않고 오늘 하루에 모든 것을 쏟아부으며 살아야 한다. 그러면 언젠가는 이긴다. 사람의 성공을 결정하는 것은 재능일까 노력일까? 나는 언제나 노력이라고 말하곤 한다. 인생이란 100% 노력에 달려있다. 거북이는 위기를 만나면 가만히 서서 고민한다. 머리도 손도 발도 몸 안으로 깊숙이 넣고 멈춰선 채 자기 안에서 답을 찾는다. 고민하면서 자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운다. 거북이가 길을 걷다 멈춰 기다리는 것은 무조건 참기 위함이 아니라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결국 앞으로 더 나아가기 위함이다. 인생을 살아가는 법도 똑같지 않은가? 위기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하는 사람은 인생을 똑바로 살 수 없다. 문제가 생겼을 때 도망가는 사람은 약하다.
도망간다고 해서 문제가 다시 안 생길까? 반드시 또 다음 문제가 생긴다. 기회가 인생에 여러 번 오듯 위기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세상은 자꾸만 타협을 하라고 한다. 상황에 유연하게 대처하라는 말이 내가 하고자 하는 것들을 굽히고 세상과 타협하라는 말이 아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위기가 오는 게 싫어서 자기 뜻을 굽혀 상대에게 맞춘다. 기준에 자신을 가둬버린다. 그렇게 해서 어떻게 새로운 아이디어가 나오고 문제가 해결될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원상복귀되고 당신은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며 좌절한다. 답을 찾을 수 없다. 그런데 답은 내가 직접 그 변화에 부딪혀야 나오는 법이다. 물병이 싫다며 지금 있는 곳이 싫다며 무작정 바깥으로 나오면 물은 그대로 흩어져 버린다. 누구든 자기라는 형태의 물병 안에서 살아갈 방법을 찾으면 된다. 비상식이 되었든 뭐가 되었든 그 물병이 어디서 어떻게 구르든 그 속에 물을 살려놓는 게 당신의 역할이다. 코끼리 무덤이라는 말이 있다. 코끼리는 죽을 때가 되면 스스로 무리를 이탈해 아무도 안 보는 데서 죽기 때문에 코끼리의 무덤은 아무도 본 적이 없다는 이야기다. 코끼리가 실제로 그러한지는 모르겠지만 나도 그렇게 살고자 했다. 많은 사람이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내게 찾아온 시련은 온전히 개인의 몫이라는 점이다. 내가 속한 조직이나 사회는 나의 아픔과 전혀 상관이 없다. 힘이 든다거나 아프다거나 어제 무리했다거나 이런 핑계를 대다 보면 사람은 힘을 잃는다. 어느 상황에서도 어떻게 이겨낼까? 방법이 없을까? 이걸 고민해야 한다. 힘이 들든 뭘 하든 당신은 오늘 할 일을 해야 한다. 고독할 수밖에 없고 누구보다 치열하게 자기 관리를 해야 한다. 절체절명의 순간에는 혼자 결단을 내려야 한다. 이 선택을 했을 때 손해가 아닌가 싶을 때도 생길 것이다. 지금 당장 손해더라도 궁극적으로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그 길로 가야 한다. 다시 원상복귀하지 말고 생소한 중국 밥상을 보고 한국 밥상으로 돌아갈래 하지 말고 어찌됐건 여기서 끝을 보겠다는 마음으로 숟가락을 떠봐야 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면 결국 자기에게도 플러스가 되기 마련이다. 당신의 모든 선택이 바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겠지만 원래 긴 인생에는 바보 같은 선택이 플러스가 되기 마련이다. 기다림은 생각보다 쉽지 않다. 인내와 침묵이 필요하다. 그 길에서 부족한 사람일수록 시끄럽다. 침묵하는 만큼 더 많이 부딪힌다. 부딪히는 속에서 연마되고 어떤 데서는 막혀버리고 고생하고 고통을 겪고 어떻게든 탈출 방법을 찾아 흘러가고 또 흘러간다. 결국 세월이 흘러 바다에 가까워갈 때는 요만한 돌멩이가 되고 마침내 모래가 된다. 그게 인생이다. 그렇게 흘러간다. 돌의 형태를 고수하면 반드시 어딘가에서 막힌다. 인생도 마찬가지다. 누구에게나 인생이 꽉 막히고 답답한 순간이 온다. 죽은 나무는 누군가 구해주기를 기약도 없이 기다리는 반면 살아있는 나무는 문제 속에 푹 빠져서 깊이 탐구하고 골몰한다. 도대체 내가 어디가 고여있나? 물이 왜 고였을까? 지형이 원래 나빠서인가? 원래는 흘러야 할 구멍인데 어디가 막혀있는가? 하루 종일 매달리고 온통 그 생각에 빠져 밥도 잠도 다 내던질 만큼 죽자 살자 하고 생각한다. 그러다 보면 끝내 자기 안에서 답을 찾는다. 당신만의 아이디어로 말이다. 사람들이 말하는, 세상이 말해대는 그 상식 속에만 있어서는 앞으로 가지 못한다. 유연함이 없으면 못 나간다. 고이고 막히는 순간을 수없이 넘어오며 나의 비상식은 어느새 상식이 되었고 나라는 돌로 작은 돌멩이가 되었다가 이제는 모래가 되었다. 마침내 물도 잔잔해졌다. 당신 역시 그렇게 흘러가기를 바란다. 이런 생각이 딱히 들지 않았다면 뇌의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뇌가 젊게 유지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실 여러분의 뇌를 별다른 노력 없이 고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그걸 통해 여러분이 하고자 하는 그 일들 기꺼이 해내실 수 있을 거예요.
일본의 뇌과학자이자 도쿄 공업대학에서 뇌 안의 물질을 연구해 박사학위를 받은 공학 박사죠. 니시다케 유키의 80에도 뇌가 늙지 않는 사람은 이렇게 합니다에 담긴 인사이트를 가져와서요. 저의 생각까지 더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무엇보다 저자는 성공한 사람들의 뇌를 분석하는데 평생을 바치고 있는데요. 그 이유는 성공하는 것, 사람이 어떻게 하면 성공을 하나, 이걸 알아내고자 하고요. 그래서 성공하기에 가장 적합한 뇌를 만드는데 진심인 사람입니다. 그러니 오늘은 특히나 더 잘 들어주세요. 자, 여기 마트 계산대에 늘어선 줄 앞에 고함 소리가 들려오네요. 왜 비닐봉지 하나에 돈을 내라는 거야? 70대로 보이는 남성이 있습니다. 점장까지 뛰어나와서 열심히 설명하지만 결국 돈을 집어 던지고 아 됐어 소리치며 무서운 기세로 가게를 나가는 남성입니다. 이 사람은 왜 이런 행동을 하는 걸까요? 주위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죠. 기억은 불분명해지고 같은 주장을 되풀이합니다. 감정적이고요. 여기서 더 소름 끼치는 건 이 사람도 젊은 시절엔 이러지 않았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다르겠으나 어쨌든 이 사람은 분명히 젊은 시절엔 좀 달랐어요. 여기에 힌트가 있습니다. 바로 뇌의 노화 때문에 이런 눈살을 찌푸리는 행동을 하게 된 거죠. 그는 뇌의 노화 때문에 진심으로 자신의 행동을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반면 같은 나이에도 정반대인 사람이 있죠. 70대 아니 80대 90대가 되어도 거침없이 새로운 일에 도전하면서도 자기보다 어린 친구들을 독려하고 헤아리고 젊고 활기차게, 어쩜 사람이 저럴까 싶을 정도로 긍정적이며 배려하는 능력이 뛰어난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자연스럽게 본인이 젊었을 때 가꾼 부와 사회적 위상도 잘 유지하죠. 혹은 그런 것들이 아니더라도 자신의 인생에 충분히 만족하며 살아갑니다. 저자는 이런 사람들을 일컬어 슈퍼 에이저, 즉 성공한 사람이라고 부릅니다. 내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고함이나 치는 인생을 살게 될지 혹은 그 반대로 살게 될지는 뇌의 노화에 달려 있어요. 싱싱한 뇌를 유지할수록 사람은 성공하는 인생에 가까워집니다. 왜? 결국 모든 일은 뇌의 작용이니까요. 그리고 이 싱싱한 뇌는 아주 작은 습관들 하나로 시작됩니다. 하루하루 여러분이 쌓는 그 습관 하나가 중요해요. 거기서 방향이 아주 살짝만 틀어져도 당장은 작아 보이는 틈이 나중에 몇십 년 뒤에는 거대하게 갈라져서 완전히 다른 인생을 만들거든요. 네, 여러분. 일단 가장 먼저요. 뇌의 노화가 고령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싶으시죠? 자, 저자가 제공하는 표를 한번 같이 볼게요. 뇌의 능력이 정점에 이르는 나이입니다. 정보 처리 능력은 18세에 정점에 이르고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능력은 22세, 얼굴을 기억하는 능력은 32세, 집중력은 43세입니다. 상대의 기분을 파악하는 능력은 48세의 정점에 오르고요. 어휘력은 무려 67세의 정점에 오르는 거죠. 뇌의 특정 능력이 정점에 이르는 나이가 각기 다르다는 말입니다. 자, 이걸 알아야 우리가 왜 뇌를 싱싱하게 가꿔야 하는지 명분이 생겨요. 자, 가장 먼저 정보 처리 능력을 볼까요? 정보 처리 능력은 18세, 몸과 마음이 가장 젊은 그 시절에 맞춰 정점을 찍고 이후로는 점차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능력과 관련된 직업들이 젊은 사람들을 선호하는 거예요. 아무래도 처리하는 데 속도가 훨씬 빠르니까 회사 입장에선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다음, 이름이나 얼굴을 외우는 건 뇌의 단기 기억과 관련이 있는데요. 이 단기 기억은 다시 언어 단기 기억과 시각 단기 기억으로 나뉘어요. 하나도 어렵지 않습니다. 22세의 정점을 찍는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는 능력, 이게 바로 언어 단기 기억에 해당돼요. 마찬가지로 전화번호를 딱 들었을 때 바로 외우는 것도 언어 단기 기억이죠. 20대에 이렇게 정점을 찍는 이 능력은 시간이 지날수록 점차 나빠진다고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전엔 전화번호를 쉽게 외웠는데 지금은 도저히 외워지지가 않는다, 이렇게 자책을 하는 겁니다. 이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죠. 기억력이 나빠졌다고 스스로 비난할 것도 아닙니다. 단지 22세 정점을 찍는 언어 단기 기억 영역이 그 시절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뿐이니까요. 대신 얼굴을 기억하는 능력, 시각 단기 기억은 32세로 대변되는 30대 초반에 가장 정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이 시기를 지나고 이런 말들을 하시죠. 아, 이젠 멤버 수가 너무 많은 아이돌 그룹은 얼굴을 하나도 못 외우겠어. 이것도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요. 뇌의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인 겁니다.
참고로 이렇게 나이와 함께 반드시 능력이 쇠퇴하는 지능을 유동성 지능이라고 하는데요. 반면에 오히려 나이가 들수록 더 높아지는 지능이 있습니다. 여기서 관건은요, 가만히 있는다고 그냥 높아지는 게 아니라요, 뇌를 관리해야 해요. 뇌를 관리만 하면 이제 나이가 들수록 높아지는 지능을 결정성 지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쇠퇴하는 지능 쿨하게 보내주고요, 결정성 지능 이걸 끌어올리는데 만전을 기해야 할 겁니다. 특히 이 표를 보면 50대 이후 60대의 사람의 어휘력이 정점을 찍습니다. 이건 젊은 사람들이 흉내를 낼 수가 없는 수준이라고 해요. 그래서 60대 이상의 어른들이 존경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 되는 겁니다. 특히나 이 어휘력은요, 정점을 찍기 전 많은 책을 읽고 글을 쓸수록 젊은 시절엔 흉내도 못 냈던 수준의 엄청난 작품이 돼서 내 인생을 도와줍니다. 자, 그러니 지금 하는 그 독서가 얼마나 중요할까요? 67세를 아직 맞지 않은 분들은 이때를 위해서라도 내 안에 정말 많은 경험과 글을 쌓아두셔야 하고요. 이미 지나신 분들도 이 결정성 지능만큼은 막 태화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끌어올리기 위해 노력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 어휘력만큼이나 중년 이후 사람의 성공을 결정하는 결정성 지능이 또 있어요. 바로 상대의 기분을 파악하는 능력입니다. 표에서 보면 48세의 정점을 찍는다고 나와 있죠. 이 능력은 10대에는 정말 낮고요, 20대의 사회에 나가면서부터 차츰 문이 열린다고 합니다. 그렇게 다양한 경험을 쌓고 40대 후반, 50대 초반에 펑 하고 능력을 터뜨리는 거죠. 이런저런 이해관계에서의 상대의 기분, 입장을 유추하고 살면서 가장 합리적이고 똑똑한 결정을 내리는 시기가 바로 이 시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뇌를 싱싱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정점을 찍고 그냥 바닥으로 내리꽂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더 주변을 의식하지 않는 고집불통의 무례한 노인, 폭주 노인이 되기도 합니다. 이 능력이 쇠퇴하면요, 공감은커녕 자기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무조건 화를 내요. 그러니까 사회생활이 점차 어려워지고요. 이렇게 나를 못 견뎌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나도 그 조직에 어울리기 힘들어지는 소위 고립되는 상황에 치닫죠. 그래서 성공하는 삶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요, 사실 상대의 기분을 파악하는 능력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건 뇌를 잘 관리하면 다 해결이 돼요. 어휘력과 마찬가지로 나이에 상관이 없거든요. 관리 가능한 결정성 지능인 거죠. 자, 여러분, 어휘력과 상대의 기분을 헤아리는 능력이 40대 이후, 50대 이후 인생을 잘 가꿔 나가는데 지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건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죠? 이 능력들은 그야말로 뇌를 잘 관리해온 사람들의 특권입니다. 이 지점에서 왜 어휘력과 사람의 기분을 헤아리는 능력이 중말년의 성공을 결정할까요? 성공에는 한 번의 전환점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일단 젊을 때는 내 개인기만으로도 성공을 하죠. 나 하나만 특출나고 뛰어난 것만으로도 알아서 몸값이 막 높아지는 시기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은 그 성공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위해 일해줄 사람, 나를 서포트해주거나 내가 같이 가야 할 사람에게 그 무게를 분산해서 같이 이끌어가야 하는 시기가 오는 거죠. 또 어느 순간에는 주변 사람과 그 사람의 시간으로 내 성공을 유지하는 시기가 필연적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 성공을 마음에 품고 사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사람을 다루는 능력이 중요해지는 시기가 온다는 겁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그렇겠죠. 바로 이 시기에 말과 공감으로써 사람을 헤아리고 혹은 꿰뚫어보고 내가 가고자 하는 길로 잘 이끌어가야 합니다. 이런 와중에 어휘력과 사람을 헤아리는 능력이 빛을 발하지 못하면요, 나는 너무 독선적인 사람이 되고 내 주장만 하게 되면서 사람을 내버리지 하기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결국 혼자 남습니다. 내 개인기만으로 막 날아다니던 젊었을 때가 그리워지죠. 이젠 내 인생에 봄날은 없을 것만 같아집니다. 그런데 아니죠. 내가 이 뇌의 능력을 잘 관리하고 다루기만 한다면 형태는 달라질지라도 또 한 번 재기할 수 있습니다. 내가 직접 움직이지 않고도 인생의 내실을 다지고 열매를 맺을 수 있어요. 나이와 상관이 없죠. 그러니 이 전환점을 정말 잘 맞이하셔야 해요. 뇌를 잘 관리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그럼 도대체 내 뇌가 지금 노화가 되었나 안 되었나, 이거 궁금하실 거예요. 여기서 아주 재밌고 신박하게 뇌의 노화를 체크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자리에서 일어나서요, 눈을 감은 상태에서 한 발로 서주세요. 몇 초 동안 한 발로 설 수 있는지 그 시간을 잽니다. 기준은
30초예요. 눈을 감고 30초 이상 한 발로 서 있을 수 있다면 뇌가 아직 젊은 상태입니다. 반대로 30초 미만인 사람은 뇌의 노화가 진행되고 있는 상태죠. 한 발로 서기 시간과 뇌 나이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고 하는데요. 평균 58초 정도면 뇌 나이는 30대 정도입니다. 32초 정도면 40대 수준의 뇌 나이고요. 23초 정도면 이제 뇌 나이는 50대, 9.4초는 60대, 4.5초는 70대, 2.9초면 뇌의 나이가 80대 수준인 겁니다. 이건 그냥 막 나온 게 아니라요. 국립장수의료센터에서 발표한 연령대별 평균치예요. 자, 여러분, 눈을 뜨고 한 발로 섰을 때는 오래 버틸 수 있잖아요. 그런데 눈을 감는 순간 버티지 못하는 사람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게 왜 이러냐면요. 우리 평형 감각은 눈을 뜨고 있을 때는 시각 피질로 균형을 잡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각 피질을 완전히 차단하면, 그러니까 눈을 감으면 시각 정보가 아니라 이제 진짜 신체 균형 감각으로만 서려고 하는 거죠. 진짜 신체 균형 감각, 이게 뇌의 나이와 비례한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건요, 훈련할수록 단련됩니다. 그리고 이 운동은 협응 운동이라 불리는 뇌에 좋은 운동이라고 하고요. 왜? 한 발로 서는 건 근력 문제가 아니라서 그래요. 균형을 잡는 건 사실 뇌의 역할이거든요. 여러분, 여기서 한 발만 더 나가볼까요? 이제는요, 뇌를 위해서라도 다리를 꼬지 마세요. 이건 또 무슨 생뚱맞은 소리냐. 우리가 지금 계속 균형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몸의 균형이 무너지는 것 자체가 뇌를 늙게 하는 원인이라고 합니다. 다리를 꼬면 척추가 뒤틀리죠. 골격의 변형이 생기고요. 좌우 어느 한쪽으로 몸이 기울어져 있으면 이제 뇌는 균형을 잡고자 조정을 막 해요. 이때 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엄청나게 큰 에너지를 쓴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거에 도전하고 신경 쓸 에너지가 점점 더 고갈되는 거예요. 즉, 발로 인해 뇌의 노화가 진행된다는 게 저자의 주장입니다. 하물며 이 균형을 잡는 능력은 자립생활이 가능한지 여부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해요. 한 연구에 따르면요, 균형 능력이 높은 사람, 즉 몸의 균형이 잘 맞는 사람이 14년 뒤에도 자립생활 역량이 높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해야 할 것들을 자기 스스로 혼자 알아서 잘하는 거죠. 그래서 자세가 바른 사람 대부분이 나이가 들어도 뇌가 늙지 않는 사람, 활기 넘치는 사람이라는 연구 결과도 있는 거겠죠. 네, 여러분도 한번 해보세요. 한 발 서기로 뇌 노화를 체크해 보시고요. 자세를 바르게 고쳐보는 거죠. 이미 중간에 영상을 멈추고 직접 해보신 분들도 분명히 있으실 텐데요. 여기서 잠깐, 지금 이미 테스트를 하셨거나 바른 자세로 고쳐 앉았거나 혹은 이동 중이니까 오늘 혼자 있을 때 해봐야지 라는 생각을 하신 분들은요, 뇌가 젊게 유지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반대로 이런 생각이 딱히 들지 않았다면 뇌의 노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왜? 이걸 좀 직접 해보겠다는 마음이 드는 건요, 잘 해보겠다는 어떤 욕망이 있다는 거거든요. 뇌가 젊게 유지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실 욕망이기 때문이에요. 네, 욕망이 있는 사람,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이 뇌를 젊게 유지하고 덜 아프고 장수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요, 나이가 들면 이 욕망이 좀 줄어들죠. 그리고 이 욕망은 감퇴하기 쉬운 욕망과 감퇴하기 힘든 욕망으로 나뉩니다. 식욕과 같은 생리적인 욕구는 감퇴하기 쉬워요. 의욕을 불러일으키는 도파민이 나이가 들면서 하향 직선을 그리니까요. 도파민이 줄면 식욕이 줄고, 따라서 식욕이 적은 고령자는 식욕이 왕성한 사람보다 사망 위험이 2배 높다고 저자는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나이가 들어도 사실 맛있는 걸 보면 먹고 싶어지고 도파민이 어느 정도 나와야 뇌도 몸도 건강하다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사람들에게서 보이는 공통점이 있다고 합니다. 웃는 얼굴, 좋아하는 음악이나 오디오북을 자주 듣는 것, 자주 움직이는 몸, 아끼는 사람의 사진을 자주 들여다보는 것, 기쁜 일에 기꺼이 참여하는 태도, 선택을 해야 하는 상황을 즐기는 태도. 반면에 나이가 들어도 잘 감퇴하지 않는 욕망도 있어요. 바로 행복해지고 싶은 욕망입니다. 젊어서나 늙어서나 이건 똑같잖아요. 다행스럽게도 행복을 관장하는 옥시토신은 나이가 들면서 오히려 증가하는데요. 이 호르몬은 사랑 호르몬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타인을 위해 무언가를 하면 행복도가 훨씬 높은 거예요. 문제는요, 도파민은 줄고 옥시토신은 늘어나기 때문에 나를 위해 음식을 먹고 나를 위해 좋은 걸 해주는 시간은 점점 줄어들고요, 남을 위해 쓰는 시간만 점점 늘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요, 여러분, 이 영상을 지금 함께 듣고 있는 우리의 목적은요, 나도 잃지 않는 겁니다. 나를 잃지 않아야 뇌를 관리해야겠다는 마음도 드는 거니까요.
늘어나는 옥시토신의 분비는 즐겁게 받아들이시되 급격하게 감소하는 도파민에는 브레이크를 좀 걸 겁니다. 이게 바로 뇌의 젊음을 유지하는 핵심이니까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좀 더 새로운 것들을 하고 내가 짜릿하고 즐거운 일을 하는 것, 뇌에 신선한 자극을 줘서 급락하는 도파민을 끌어올려야죠. 이런 것들을 제발 하루 하나씩만 배치를 해서요, 해보십시오. 사실 매일매일이 거의 똑같잖아요. 언제나 똑같은 내 루틴, 그런 것들 잘 쌓으시는 거 좋습니다. 다만 그 틈새 사이에 정말 단 20초라도 평소에 하지 않았던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 보는 거죠. 앞서 눈을 감고 30초 한 발로 서서 뇌 나이를 체크해 본 것도 나를 위한 새로운 일이죠. 그런 걸 왜 해? 난 관심 없어. 뭐 뇌가 어떻게 되든 말든 하시는 분들은 무기력해서 그런 겁니다. 나를 위해 뭔가 새로운 걸 하려는 의지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새로운 것들을 나를 위해 기꺼이 해보려는 그 의지가요, 그게 바로 욕망이에요. 그 욕망이 젊고 싱싱한 뇌를 만들고요. 그 뇌가 바로 내 중년과 말년의 성공, 내 가족의 행복을 보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뇌가 젊은 사람들은 이런 특징이 있어요. 부부가 함께 새로운 일에 도전한다. 기념일을 챙긴다. 네, 다시 말씀드리지만 평소에 하지 않던 일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집 근처 마트를 늘 가는 것처럼 오늘도 가는 건요, 뇌에 신선한 자극을 주는데 아무 효과가 없어요. 일예로 부부가 눈 감고 냄새만으로 이게 무슨 음식인지 맞추기를 한다거나, 비록 나이가 들었어도 놀이동산 유령의 집을 같이 가본다거나, 그러니까 안정을 넘어선 불안전 영역을 함께 체험할수록 좋다고 해요. 그렇다면 왜 부부냐? 혼자서는 불안하고 이상하지만 둘이라면 괜찮은 것들이 꽤 많잖아요. 기념일을 챙기는 것도 같은 맥락인데요. 그냥 집에서 맨날 먹던 음식 먹거나 배달 음식 시켜서 먹는 그런 거 말고요. 평소에는 좀처럼 갈 일 없는 레스토랑에 한번 가보는 것, 이런 게 중요한 대목입니다. 무엇보다 기념일을 챙긴다는 건 남들이 보기에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살아가는 재미를 느끼고 있다는 것에 대한 증거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 나이에 비해 뇌가 유독 젊은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마찬가지로 내가 이걸 한번 해봐야겠다. 오늘은 다른 길로 좀 가보고 싶은데, 이런 식으로 자신에게 제약을 두지 않는 사람일수록 뇌가 젊을 확률이 높다고 해요. 뇌에 어떤 제약을 걸면요, 의욕 호르몬인 도파민은 잘 안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얘기들을 들으면서 혹시 지금 사는 게 팍팍하고 힘들어 죽겠는데 환경은 생각도 안 하고 팔자 좋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라는 생각 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요, 그렇게 들리는 것 자체가 뇌의 노화가 진행됐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사는 게 힘들고 팍팍하고 어려워도요, 내가 나를 위해 새로운 거 하나라도 20초간 해보는 건 사실 어디서든 언제든 할 수 있잖아요.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새로운 도전 딱 20초입니다. 평소 안 하던 정리, 화장실 청소도 있겠죠. 화분 물 주기도 있고요. 늘 운동을 해오신 분들은 완전히 다른 운동을 딱 20초 동안 해보는 것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즉, 뇌가 젊어서 성공하기 쉬운 사람은요, 자기가 잘 닦아놓은 하루의 그 루틴들 그 사이사이에 뇌에 자극을 줄 수 있는 작은 도전들을 군데군데 심어둔다고 해요. 직장인이시라면 회의에서 뭔가 다른 의견을 내보는 것, 이것도 작은 도전이죠. 이렇게 20초만으로도 뇌에 다른 자극을 줄 수 있는데, 이런 게 전혀 없는 사람은 안 그래도 인지 기능이 낮은데 6년이 지나면 그 인지 기능이 훨씬 더 낮아지는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반면에 어떤 형태로든 시간을 좀 더 신선하게 쓰기 위해 고민하는 사람은요, 6년이 지나도 뇌의 인지 기능이 거의 떨어지지 않았고요. 저자는 이와 관련해서 뇌에 자극을 주는 사람과도 자주 만나라고 조언을 해요. 여기서 포인트는요, 양이 아니고 질입니다. 굳이 여러 명일 필요도 없고요. 단 한 명만 있어도 됩니다. 나의 새로운 도전을 지지하는 사람, 무엇보다 허심탄회하게 말이 정말 잘 통해서 내 생각을 계속 자극하는 사람 있잖아요. 만약에 배우자가 이런 사람이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죠. 그래서 이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아담한 작은 식당에 자주 가는 사람의 뇌가 오히려 더 젊다. 왜냐하면 작은 곳에서 나누는 굉장히 친밀하고 깊은 대화는요, 어디로 튈지 모르는 소위 아무 대화라고 하거든요. 이 아무 대화가 뇌의 인지 기능을 향상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핵심은 이거예요. 가장 자주 보는 사람, 내 습관, 내가 읽은 것들로 하여금 뇌에 자극을 줘서 내 욕망의 저하를 막는 것, 이렇게 유지되는 욕망은요, 뇌를 계속 싱싱한 상태로 유지시킵니다. 다만 여기서 주의할 점은요, 너무 무리하지 않는 거예요.
도전하겠다고 갑자기 너무 어려운 과제들을 막 나열해서 나를 막 녹초로 만들지 마시고요. 제가 늘 말씀드리듯 먼지 같은 도전을 하시는 거죠. 저자가 제시한 성공한 사람의 뇌에 대한 분석에서도요. 무리하지 않고 그저 즐긴 사람의 뇌가 성공형에 훨씬 가까웠다고 합니다. 그저. 그러니까 그 자체를 즐겼다는 건요. 삶의 보람이 있다는 거잖아요. 삶의 보람만 있다면 나이와 상관없이 뇌는 크게 변한다고 저자는 강조를 해요. 삶의 보람. 이건 뭐 이래야 한다 이런 기준 없잖아요. 다만 본인이 진심으로 원한다면 다 괜찮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내용을 정리할 가장 중요한 습관이 하나 남았습니다. 계획을 하는 것. 250명의 고령자를 10년에 걸쳐 조사한 연구 결과인데요. 사망했을 때 뇌를 해부한 결과 내 삶의 보람을 느낀다고 말한 사람의 뇌와 그렇지 않은 사람의 뇌에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고 해요. 삶의 보람을 느꼈다고 한 사람들의 뇌는요. 살아생전에 열심히 썼던 그 뇌가 다소 위축된 상태일지언정 인지 기능은 확실히 높았던 겁니다. 그리고 이 인지 기능은 정말 신기한 게요. 계획을 세울 때 급격하게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됐습니다. 이를테면 여행을 간다는 계획을 세운 다음 그 계획을 발판 삼아 뭐든 열심히 하게 되고 기운이 막 나는 경험 있으실 거예요. 바로 이 느낌이 뇌의 전두 옆 모든 영역에 영향을 다 미친다는 겁니다. 계획을 세우기만 해도 살아간다는 게 재밌어지는 거죠. 그러니 오늘 말씀드린 하루 20초의 새로운 도전 혹은 어떤 목표, 이런 삶의 목표를 여러분 일상에 녹아들게 하는 게 젊은 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함께 딱 20초만 투자해서요. 하루 더 젊어진 뇌 만들어 보시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